형님들 겨울이지만 역시나 AI 업계나 여전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AI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 모델의 이름은 제미나이 EXP11124 또 1121이라는 두 개의 모델인데요. 모델명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숫자들은 출시된 날짜를 의미하고요. EXP라는 것은 Experiment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인 버전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은 오픈AI가 내놓은 O1 프리뷰에 대한 구글의 최신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어 모델들의 성능을 가지고 순위를 나타내는 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순위표가 이제 리더보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구글의 모델들이 전체적인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 리더보드에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질문이라든가 수학적 질문, 그 다음에 코딩 질문 이런 명령어에 대해서 답변의 품질을 평가하게 되면 O1 프리뷰보다는 못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수학을 잘 풀어내는 것이 AI 모델의 추론 능력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 AI 모델보다는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평가인 거죠. 게다가 이 모델은 실험적인 버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직 제한적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아직 API 제공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글이 AI 모델의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모델도 사실 이전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성능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실제로 구글 AI의 수장 데미스 하사비스조차 AI 모델이 점진적인 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있어서 실망했다라는 소식도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글뿐만 아니라 오픈AI라든가 엔트로픽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엔트로픽은요, 본인들의 웹사이트에서 클로드 3.5 오프스라고 불리는 최고 하이엔드 성능의 모델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모델이 가질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사람은 AI의 스케일링 법칙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파라미터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컴퓨팅 파워로 AI 모델을 훈련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더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AI의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실험에서 얻은 경험적인 통찰이 AI의 스케일링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순수한 스케일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AI 개발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오는 걸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AG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AI 업계가 일종의 벽에 부딪혔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AI 개발에 있어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사람인데요. 말이 많은 분은 아닌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0년대는 스케일링의 시대였다. 스케일링의 시대. 근데 이제 다시 발견의 시대로 돌아왔다. 올바른 것을 스케일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추론 컴퓨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의 방식이 오직 훈련 영역에만 쓰일 게 아니라 추론 영역으로도 활용돼야 된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AI의 발전이 벽에 마주했다. 네, 벽에 마주했다라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샘 알트만 CEO는 단 한 문장으로 이것을 일축했습니다. There is no wall. 벽 같은 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오픈AI를 떠난 전직 직원들이 하나같이 샘 알트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 기분 좋게 오픈AI를 퇴사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한테 그리 좋은 감정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연구자들이 알트만의 하이프에 동조할 이해관계와 동기는 전혀 없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AGI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오픈AI의 O1 모델이 확 열어 제낀 것은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AI에서의 진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은 여전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AI 업계의 구루들은 여전히 모두 다 AGI 시대가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2명을 꼽자면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미국 정치가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이면 들어서잖아요. 트럼프가 1기 때와는 다르게 내각 인선을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 내에서 아주 최고의 화두입니다. 각 장관 자리에 대한 인사 발탁을 엄청 스피디하게 완료했는데요. 사실 공화당 내부와의 마찰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휴회가 아닌 인사 강행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인선들이 통과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화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장 자리는 별도의 인준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트럼프의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50개 주 모두에서 무인 자동차를 승인받으려면 50개의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연방 차원의 단일 절차가 마련되면 상황이 크게 간소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곧 2026년 말쯤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GM의 크루즈라든가 아마존의 죽스라든가 뭐 다른 자율주행차 기업들에게도 좋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다만 이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병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제보다는 본인들의 자율주행 차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길거리에 배포하는 단계에서 당장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테슬라 AI 부문 수장이었던 안드레 카파시가 밝혔듯이 테슬라가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풀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본인과 온종일 붙어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안겨준 셈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부 효율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도지죠, 도지. 네, 도지. 도지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국 병을 치료하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현재 거의 통제 불가 수준인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낙후된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는 주목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머스크를 중용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 제조업을 부흥시킬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의 근본이 엑스닷컴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도지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이끌 중대한 무기가 바로 소프트웨어인 것이고요. 현 세대에서는 그게 바로 AI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반의 AI 기술을 실제 물리적 세계의 제조업에 딱 접목을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팔란티어의 CEO의 발언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제조업이란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제조는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달리 어렵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미국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 말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엔비디아의 미래 먹거리를 디지털 제조업이라고 몇 번이고 젠슨왕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는 지난 3월 GTC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조업은 현재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기술로 엔비디아가 꺼내든 게 바로 옴니버스고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 이 디지털 트윈의 방식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자,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의 제조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엔비디아만큼이나 이 디지털 트윈의 진심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의 AI 기반 디지털 트윈의 효율성 증대 덕분에 좋은 미래를 먼저 맛본 고객사들의 소감을 여기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최근 팔란티어와 협력을 개시한 업체가 있는데 웬디스라는 업체인데요. 이 웬디스의 공급망 책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4년 안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요. 또한 팔란티어 덕분에 미래의 재고 부족 사태도 예측할 수가 있었다면서 심지어는 $500 미만의 비용이 드는 저가 품목에 대해서는 그냥 AI가 인간 개입 없이 자동 의사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AI에게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맡기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각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도입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와 그 선봉장인 도지는 탈규제와 디지털 트윈의 사활을 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실력자를 골라내는 것이 바로 AI 투자의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의 밑작업을 그리고 팔란티어가 디지털 트윈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일론 머스크가 국가적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지휘를 맡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네요.